안녕하세요. 대방전기통신학원 이동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4회에 있었던 통신설비 기능장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회에 있었던 시험인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년 2023년에 있는 1회차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2023년도에 기능장 시험, 통신설비 기능장 시험이 필기실기가 개정이 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앞서 저희 다른 박수영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강의를 보시면, 개정되는 내용을 비교해 주신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되면, 물론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지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너무 개정되는 내용들, 개정이 되니까 이거를 시험을 나중에 봐야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셔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공부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필기든 실기든 저희 대방학원과 함께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요 내용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 4회에 있었던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3월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나?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문제 중에서 이제 순서는 조금 다르게 했지만 2022년 4회 10월에 있었던 필기시험 문제 중에서 공통되는 내용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문제 5번, 1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지 1형을 기준으로 이 문제지는 여러분 저희 학원 홈페이지 기출문제 자료실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2022년 3월에 있었던 1회 시험과 2022년 4회 10월에 있었던 시험 문제지를 저희가 업로드를 해뒀으니까 기출문제 자료실을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4회 시험지에서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5번 문제도 그렇고 13번 문제도 그렇고 내용은 PCM입니다. PCM 문제인데 요 내용은 제가 굳이 여기서 또 막 아주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회차 꼭 나오는 파트고 이 문항수가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문항수가 최소 2개는 나오는 60문제 중에 2개 지금 회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4개, 5개 정도가 이 PCM에서 관련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다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PCM 문제는 절대 어렵게 안 나온다. 그래서 학원에서 제가 이제 PCM 수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짧게는 2시간, 문제풀이까지 하게 되면 보통 이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만 충분히 잘 요약해서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신다면 문제가 조금씩 변형이 되더라도 개정이 되더라도 절대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PCM 파트는 100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제가 전화 상담을 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문제 이렇게 몇 년치를 이렇게 쭉 돌려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공부 방법은 뭐냐면 우리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 무선통신, 통신 설비, 그 다음에 공업 경영, 지난번에 새로 추가됐던 정보 보안 파트.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보통신이랑 통신선로에도 보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네트워크 분야라든가 광통신 분야 이런 분야들. 그 다음에 무선 설비에서 무선 송수신기 파트.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통신 설비에서 통신 이론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때
저희 학원 책을 보면 이렇게 이론편이 있고 기출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론편에서 이론을 저희가 요약을 해둔 거예요. 요약을. 그래서 그 요약된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고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메모를 잘 해두시고 형광펜으로 색칠 쫙쫙 해가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봐야 자기께 된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돌리게 되면 이게 문제 순서가 마구잡이로 섞여 있으니까 이게 어디 파트인지를 몰라.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거를 이거 뭐더라 봤던 것 같은데 이게 기출문제랑 똑같은 건가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해당 파트를 뭐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저희 동영상 강의를 이용을 하셔서 그 이론 요약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 해당 파트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훨씬 점수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 60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 내용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조금 작으니까 확대를 제가 해 볼게요. 자, 그래서 PCM은 이제 약자죠.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해서 이제 약자인데 PCM은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음성 신호의 디지털 부호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해석을 잘 해볼게요. 음성 신호라는 건 뭐죠? 사람 목소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부호화 시켜서 전송해주고 받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주는 변조의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 음성 신호가 있어야 되고 얘를 디지털 신호는 뭐예요, 여러분? 디지털 신호 간단합니다. 1 아니면 0이잖아. 부호화. 1이냐 0이냐, 하이냐 로우냐. 그래서 음성 신호를 디지털 부호화 시킨 다음에 송신 쪽에서 보내주고 그 보내준 신호를 수신 쪽에서 받아서 다시 그 받은 수신 쪽에서는 어떤 신호를 받았어요? 디지털 신호를 받았죠. 그래서 이 신호를 다시 복호화합니다. 복호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화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 다음에 얘를 보내주고 이 받은 걸 복호화를 해서 다시 아날로그 형태로 돌이키는 과정을 PCM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쭉 이렇게 순서를 나열을 해 뒀습니다. 물론 이 상세한 내용들을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그럼 저와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멀리서 우리가 통신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제 목소리 음성 신호죠, 그죠? 사람이니까. 자, 제 목소리 음성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들어갑니다. 뭐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든 어떤 기기 장치를 통해서 들어가겠죠. 자, 이때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하는데 이 로우패스 필터는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그죠? 옆학인데 얘가 해주는 역할은 이제 음성 신호, 사람의 음성 신호 주파수 대역보다 높은 대역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된 주파수보다 낮은 사람의 음성 신호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얘가 해주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얘가 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없으면 엘리어싱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 실질적인 PCM의 변조 과정은 여기서부터예요. 표본화부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로를 치고 있는 표본화부터 요 부호화까지 요 과정이 PCM 변조 과정이다. 자, 그래서 여기 중계 전 여기까지가 송신이고요. 송신이 뭐예요, 여러분? 보내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중계를 거치면, 중계라는 건 이제 전달해준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부터가 뭐겠어요? 그 다음부터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신이 되겠죠. 그래서 보내주고 받아서
다시 내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 듣는다. 이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PCM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요 노란색으로 가로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입니다. 요 과정은 순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요 순서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순서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표본화가 뭔지, 양자화가 뭔지, 부호화가 뭔지도 개념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중계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제가 전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CM의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재생 중계기라는 걸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3R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 동영상 강의나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신 쪽에서 복호화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재생을 시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론 이걸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뭐 문제 하나 푸는데 이거 설명하다 1시간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표본화라는 거는 자,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자,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제 목소리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샘플을 채취하는 겁니다. 샘플. 그래서 얘는 뭐다? 네, 샘플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샘플링을 채취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일정한 간격, 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샘플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요 샘플 있죠. 요 샘플,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샘플링 하는 걸 표본화라고 하고, 자, 그럼 양자화라는 건 뭐냐면 이 샘플의 진폭을 이산적으로 정수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화. 왜?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진폭이 8 이렇게 정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8이면 그냥 이진수로 나타내면 1 빵빵빵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 빵빵빵 이렇게 되겠죠. 맞죠? 2의 3승. 자, 근데 8.3이다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8은 1 빵빵인 걸 알겠는데, 1 빵빵빵인 걸 알겠는데 이 8.3에서 이 0.3 부분 때문에 또 이진수로 나타나게 되면 그 8.3에서 여러분, 이 8.3에서 이 0.3 때문에 또 그 디지털 부호를 만들게 되면 용량이 너무 커지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소수점을 제거화해서 이산적인 정수화를 시켜주는 과정을 양자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본화와 양자화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되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이 밑에 있는 13번 문제인데요. 13번 문제를 보시면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파수는 이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키스트라는 학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 샘플을 채취를 할 때, 샘플을 만들어낼 때 이 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간격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요 시간 동안 간격을 넓게 해서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이 신호를 복원을 해보면 신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신호가 왜곡이 됩니다. 제 목소리가 달라진다고. 정보 전달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주파수가 작다는 건 개수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넓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단점은 뭐예요? 정보가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맞죠?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용량이 작죠. 맞죠? 몇 개 안 되니까. 뭐 요거 2개만 보내주면 되니까 용량은 작은데 목소리, 그러니까 어떤 파일의 용량은 작은데 정보가 왜곡이 돼. 안 좋죠. 자, 그러면 나는 그거 싫다. 왜곡돼서 싫다. 그래서 샘플을 막 엄청 간격을 줄여서 주파수를 크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 부호화해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용량이 겁나 커지겠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 하나 다운받는데 이거 뭐 1시간 걸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이 샘플링 주파수가 얼마 있냐를 나이키스트라는 학자가 정의를 해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에서 자, FS는 표본화 주파수고 FM은 신호의 최고 주파수다. 신호의 최고 주파수는 뭐냐면 제 목소리의 최고 주파수죠. 그래서 나이키스트라는 학자가 규정한 표본화 주파수는 신호의 최고 주파수의 2배가 될 때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이때가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목소리가 최대 4kHz였다라고 하면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파수는 2배가 되니까 8kHz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배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때 양자화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양자화를 하게 되면 소수점 진폭이 날아가죠. 저희가 강제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 어쨌든 왜곡이 됐죠. 제 목소리는 이 부분이 8.3이었는데 우리가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8.0으로 해서 보내잖아요. 자, 그러면 이 0.3 부분이 왜곡이 되죠. 근데 어떤 진폭은 8.3일 거고 어떤 진폭은 뭐 1.3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8.3에서 0.3이 날아간 거랑 1.3에서 0.3이 날아간 거는 완전히 다르죠.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비율이 안 맞는 걸 양자와 잡음비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양자와 잡음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없애? 이만큼 날아가는 비율의 차이를. 그래서 이걸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죠. 그 대책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양자 잡음비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양자와 스텝수를 증가시켜준다. 양자와 비트수를 증가시켜준다. 양자와 계단수를 증가시켜준다라고 강조를 계속 드립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째 방법은 비선형 양자화 방식이 있죠. 선형 양자화가 있고 비선형 양자화가 있는데, 비선형 양자화를 하게 되면 양자 잡음비의 경감이 나타난다. 세 번째가 이제 이 압축 신장기. 지금 보이는 문제 압축 신장기를 사용을 한다 이건데, 압축과 신장이 있다고 했을 때 압축은 송신이고 신장이 수신이에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 보시면 이 압축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본 문제가 있었고, 지금 문제는 신장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압축은 송신에서 하는 거고 신장은 수신에서 하는데, 압축은 언제 해야 되냐? 양자화를 하기 전에 해야 양자와 잡음비의 불균형이 경감이 되겠죠. 그래서 압축은 표본화와 양자화 사이, 여기에서 압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은 수신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 수신 쪽에서 복호화를 하고 나서 이때 신장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압축 신장기에서 이 압축기와 신장기의 위치도 꼭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답이 보이시죠? 복호화와 옆하기 사이에 들어간다. 자, 물론 뭐 이 문제 5번 문제, 13번 문제 이거 뭐 답만 간단하게 외우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들어가셔야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와도 여러분들께서 다 맞추실 수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뵈러 오셔야겠죠. 수업 시간에 좀 더 이 표본화와 양자와 관련 내용들, 압축 신장기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6번 문제. 또 이제 양자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양자화 부호 길이가 8비트이면 양자화 계단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양자화 비트수가 지금 8비트죠. 8비트라고 했을 때 8비트 양자화를 하게 됐을 때 계단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 세로의
세로의 수, 이 세로의 크기를 몇 개의 계단으로 나누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의 개수를 계단수 또는 뭐라고 하냐면 스텝수라고도 합니다. 스텝수. 자, 그래서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와 스텝수, 계단수 동의어인데 이 양자와 스텝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양자와 스텝수 m은 2의 n승 이렇게 돼 있죠. 양자와 스텝수 m은 2의 n승이다. n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n은 이제 요 n은 양자 비트 수가 됩니다. 양자 비트 수.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8비트 양자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의 8승. 2의 8승하면 25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이렇게 보고 2의 8승 256 이렇게 공부하고 가시면 안 돼. 이 비트 스텝 수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스텝의 간격. 이때 뭐 이런 관련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이거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PCM의 22년 4회에 나왔던 PCM의 마지막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게 되면 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니면 동영상 강의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 PCM에서 자, 그럼 PCM 기술을 이용해서 전송을 해줄 때 이 다중화 방식을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PCM 24 방식이 있고 32 방식이 있어요. 다중화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통화로를 여러 사람이 여러 통신 방식이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보게 되면 24 방식이 있고 32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TDM 방식입니다. 시분할 방식인데 자, 그러면 24 방식과 32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 우선은 이름부터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리는데 24 방식은 북미 방식이고 나스 방식입니다. 북미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나스 방식이라고도 하고 북미 방식이라고도 하고 24 방식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24는 이제 한 프레임에 있는 채널 수를 따서 붙인 이름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시면 요거를 같은 말로 T1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T1 방식. 그래서 이름이 4개예요. 4개. 방식은 하나인데 이름이 4개야. 보시면 북미 방식, 나스 방식, T1 방식, PCM 24 방식. 이름이 4개고 32 방식도 똑같습니다. 채널 수가 32개로 나눕니다. 이때 유럽 방식이라고 하고 CEPT 방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또 E1 방식이라고도 하니까 이름 4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 이때 이 각 방식들에서 공통점은 그냥 대충 보시면 되고 차이점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차이점. 자,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크게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채널 수죠. 채널 수가 24개냐, 32개냐,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T1 방식, 북미 방식은 한 프레임을 24개 채널로 분할을 하는 거고 E1 방식, 유럽 방식, CEPT 방식은 하나의 프레임을 몇 개로? 32개의 채널로 분할을 해뒀다. 그래서 채널 수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죠. 한 프레임당 비트 수 몇 개? 193개와 256개. 자, 그 다음에 한 프레임의 전송 속도 요거 1.544메가, 2.048 키로.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가 메가가 돼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여기 제가 오타네요. 메가가 되겠죠. 메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 24채널, 32채널이고 요때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자, PCM 24 방식에서 한 프레임당 비트 수를 몇 개냐라고 했을 때 한 프레임에는 채널 수가 몇 개예요? 24개죠. 자, 그러면 한 개 채널에는 몇 비트냐? 8비트예요. 자, 그럼 24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192가 되는데 이때 PCM 24 방식은 동기를 위해서 동기 비트 1비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192 더하기 1 하면 193이다. 그래서 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193개라는 거, 192개 아닙니다. 3개고 유럽 방식은 동기 비트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동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32채널 곱하기 8비트 해주게 되면 256개다. 우선 이 두 번째 차이
프레임당 비트수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전송 속도 요거는 이제 뭐 193 곱하기 8kHz 해주면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 보시면 1.544 메가bps냐 아니면 1544kbps냐 같은 거죠. 1.544 메가나 1544kb나 같은 겁니다. 보조 단위만 다른 거니까. 그래서 1544에 2048 맞죠? 1544에 2048 요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8kg 곱하면 되고, 여기다가 8kg를 곱하시면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본화 주파수가 8kg이기 때문에 8kg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한 프레임의 시간과 통화로에 할당된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표본화 주파수가 8kHz이기 때문에 표본화 주기는 8kV분의 1을 해주면 125 마이크로세커가 되겠죠. 8kg 8kV분의 1을 해주게 되면 125 마이크로세커가 되고, 뭐 다르게 얘기하면 0.125 미리세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때 답은 보시면 125 마이크로세커죠. 한 프레임의 시간은. 자, 그 다음에 24방식은 몇 개의 채널이었죠? 한 프레임이? 그죠? 24개 채널이잖아. 그러니까 한 프레임에 125 마이크로세커죠. 근데 이걸 몇 개의 채널이? 24개의 채널이 분할해서 쓰고 있으니까 나누기 24를 해주는 겁니다. 채널 수. 자, 그래서 125 나누기 24를 해주면 약 5.2 마이크로세커 정도의 시간 할당이 된다. TDM 방식이니까 시간을 분할해서 24개 채널이 시간을 분할해서 되는데, 이때 한 개의 채널이 5.2 마이크로세커를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추가를 해보면 이 유럽 방식은 32개 채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25 마이크로세커를 32로 나눠보면 대략 한 3.9 정도 나옵니다. 3.9 마이크로세커. 지금 문제에서는 24방식을 물어봤고, 한 프레임은 125 마이크로세커, 하나의 통화로 채널은 나누기 24를 해서 5.2 마이크로세커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에 나왔던 PCM 문제는 총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4문제, 여러분 60문제 중에서 4개다. 비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죠, 여러분. PCM 강의 저한테 해서 2시간, 3시간만 듣게 되면 이 4문제를 그냥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거를 문제 답만 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아쉽게 한두 개를 놓쳤다라게 되면, 그죠? 문제가 똑같이 안 나와서 한두 문제를 놓쳤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60문제 중에서 36개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이 36개 이상을 맞출 때 반드시 이런 문제들, PCM에 관련된 문제들, 아니면 뭐 디지털 변조, ASK, FSK, PSK, QAM, 아니면 뭐 기저대역 전송 방식 있잖아요. 그죠?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 이런 내용들에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다 맞추고, 시험 문제 내용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대충 뭐 이렇게 모르겠으면 찍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선별을 하셔서 중요한 것과 너무 어려운 것들을 좀 선별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잘 정리를 해 드리니까 저희 대방항공과 함께 하셔가지고 내년 3월 11일에 있는 시험에서 꼭 합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실기 때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기가 실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해 두고 있으니까 필기 공부, 우선 필기가 이제 어쨌든 저희도 1월, 2월에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1, 2월 수업을 잘 참석하셔서 들으시고, 물론 동영상 강의도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3월 달에 시험 합격하시고 바로 실기 준비하셔서 바로 합격하시면 한 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이 통신설비 기능장을 합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서 이 강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강의 잘 준비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